안녕하세요. 지구가 거꾸로 수업에 온 신소가 학생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화산과 지진에 대해서 우리 지구 내부의 지각 변동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 중에서 중요한 것은 화산에서는 화산 분출물의 종류, 그리고 그 화산체의 유형, 그 다음에 지진파의 종류, 이것을 이용해서 어떤 우리가 연구를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지진의 크기를 표현하는 방법 중에 규모와 진도라는 개념, 그리고 우리 지구의 지진대와 화산대가 어디에 존재하는가, 이런 것들이 오늘 공부할 주요한 내용입니다. 먼저 화산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죠. 어, 화산이라고 하는 것은 지하에 있던 마그마가 지표면으로 분출하는 현상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화산이 터지지 않기 때문에 현재까지 우리는 땅 속에 이런 마그마가 있다는 것을 실감하지 못합니다. 이런 고철 덩어리를 녹이면 쇳물이 되고, 이 쇳물이 다시 식으면 이런 철이 되듯이 우리 지구의 내부 지각이나 멘틀 속에 있는 돌들이 녹아요. 그러니까 쇠도 녹을 수 있는 것처럼 돌도 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돌이 녹으면 마그마가 되고, 이 마그마가 식으면 다시 돌이 되는 거죠. 그 우리 지구 내부에서는 돌이 마그마로, 마그마가 돌로, 이와 같은 현상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든 마그마가 다 흘러나오는 것은 아니죠. 어떤 마그마는 그냥 지하에서 식어서 돌이 되고요. 어떤 마그마는 지표면을 뚫고 올라오게 되는데, 이때 지표면을 뚫고 올라올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에 있어서는 이게 이제 마그마가 모여 있는 것을 마그마 방이라 부르는데, 이 마그마 방의 깊이가 얼마냐, 주변 암석의 굵기는 어느 정도냐, 그 다음에 이제 이 마그마가 흘러나올 때 그 안에 성분들에 따라서 마그마에 가스가 얼마나 들어있느냐, 그 다음에 마그마의 점성이 어떠냐, 또는 지하수가 존재하느냐에 따라서 이 마그마가 분출되는 양상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렇게 분출돼 나온 이 마그마를 이제 화산 분출물이라고 하는데, 화산 분출물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화산 가스가 있고, 용암이 있고, 화산 쇠설물이 있습니다. 어, 흔히 이제 그 마그마를 우리말로 용암이라고 번역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마그마와 용암은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지하에 있는 이런 암석이 녹게 되면 그 안에는 적절한 가스를 소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그마는 폭발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마그마가 지표면 근처로 올라오게 되면, 그러면 이제 마그마에 가해지는 압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때 가스가 조금씩 조금씩 모여들고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표면으로 완전히 분출되게 되면 이때는 가스가 쭉 빠져나갈 텐데, 이 가스를 잃어버린 마그마를 용암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그마 속에는 가스가 많이 들어있다. 가스가 많이 있으면 당연히 가스에 의해서 화산은 폭발적으로 분출하게 됩니다. 그럼 그 화산가스의 내용은 뭐냐? 대부분 다 수증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그마가 뿜어져 나올 때 충격에 의해서 또는 화산가스에 의해서 이렇게 부서진 고체 물질들을 이제 화산 쇠설물이라고 부릅니다. 화산가스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절대적 양은 수증기입니다. 뭐 적으면 한 6, 70%에서 많은 경우엔 90%까지를 수증기가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이산화황, 이런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이산화황 같은 경우는 이게 황산화물이니까 이게 이제 나중에 구름의 물방울에 녹게 되면, 그럼 이게 황산비, 그러니까 산성비가 내려서 결국 이 화산에 의해서 내린 산성비가 주변에 이제 식물들을 고사시키는 그런 주요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 폭발적으로 터져나오는 이런 화산재를 보고 있는데요.
이런 화산 쇄설물은 크기에 따라서 화산재, 화산진, 그 다음에 화산역, 이 역자는 이제 여감, 즉 자갈 정도 크기란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더 크면 화산암괴라고 부릅니다. 이 지금 화산이 막 폭발적으로 좀 터져나오는 그런 모습인데, 뭐 모든 화산이 다 이렇게 폭발적으로 터져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이렇게 폭발적으로 터져나오는 화산이 있고, 그 다음에 조용히 분출하는 화산이 있는데, 그 모습을 한번 두 개를 비교해 보도록 하죠. 지난달 26일 분화 시작 이래 가장 강력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감시 카메라가 흔들릴 정도로 지축이 요동쳤습니다. 화산재는 상공 2km까지 치솟았고 검은 화산탄들이 사방으로 빗발쳤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방금 봤듯이 일본의 이제 신모의 화산은 폭발적으로 터져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하와이의 킬라우에 화산은 조용히 분출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이제 화산가스가 얼마나 많이 들어있느냐. 그러니까 신모의 화산 같은 경우에는 화산가스가 많이 있으니까 터져 나온 것이고, 킬라우의 화산 같은 경우에는 화산가스가 적으니까 조용히 분출돼 나왔죠. 어느 쪽이 피해가 크느냐? 당연히 폭발형이 피해가 더 크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화산체 모양도 좀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데, 이 화산체 모양이 사실 굉장히 우리 학생들에게 어렵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제주도 한라산의 모습, 그 다음에 일본 후지산의 모습, 또 제주도에 있는 삼방산의 모습인데, 화산체의 경사가 급하기도 하고 완만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한라산은 순상화산, 삼방산은 종상화산, 후지산은 성층화산 이렇게 부르는데, 순상화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 순자가 방패 순자예요. 그러니까 방패처럼 생겼다 해서 이제 순상화산이라고 부르는데, 경사가 한 5도, 6도 이쯤 되는 완만한 경사의 화산이고, 우리는 현무암으로 이루어진 제주도 한라산에서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중부지방의 철원에서는 아예 화산체도 못 이루고 그냥 이렇게 평야를 따라 흘러갔던 용암대지로서의 철원평화도 있고요. 이 종상화산 할 때 이 종자는 이제 쇠북종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땡땡땡 치는 그 종, 뒤집어 놓은 종 모양이다. 그래서 이제 종상화산이라고 부르는데, 조면암으로 이루어진 제주도의 삼방산이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일본의 후지산은 안산암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안을 들여다보면 여러 번에 걸친 화산재와 용암의 분출로 인해서 층을 형성하고 있다. 그래서 층을 이룬다. 그래서 성층화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화산체의 모양은 무엇 따라 달라지느냐? 왜 달라지는 거냐? 그것은 이제 마그마의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이 표를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이해를 해야 될 텐데, 이제 마그마가 세 종류가 여기 나오죠. 현무암질 마그마, 안산암질 마그마, 화강암질 마그마. 이 마그마의 점성, 그 다음에 이 마그마 속의 화산가스의 양에 따라서 마그마가 폭발형을 띠기도 하고 분출형으로 나오기도 하고, 이 마그마의 점성에 따라서 마그마가 종 모양이 되기도 하고 방패 모양이 되기도 하고. 그런데 이 마그마의 점성은 마그마 속에 들어있는 SiO2, 이산화유소라고 하는 이 물질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현무암질 마그마는 이산화유소가 52% 미만이고, 화강암질 마그마는 66% 이상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 대충 한 50% 내외, 60% 내외, 70% 내외 이렇게 다른 건데요. 이 학생들이 이제 설명을 해도 이 이산화유소에 대해서 왜 도대체 이 이산화유소에 의해서 이렇게 그 화산체의 모양이 달라지는지 이야기가 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할 테니까 설명을 듣고 나중에 그냥 SiO2 때문에 그렇게 되는구나 라고 그냥 머릿속에 기억만 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제 암석, 화성암을 분류할 때는 이렇게 색깔에 따라서 분류하기도 하고 결정의 크기에 따라서 분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현무암이나 반려암 같은 경우에는 감람석이나 희석과 같은 이런 이제 유색 광물, 어두운 색 광물이 많이 섞여 있는 돌이고요. 유문암이나 화강 같은 돌은 무색 광물, 석영이나 장석 이와 같은 무색 광물이 많이 섞여 있는 돌입니다. 이제 안산암이나 섬유암은 그 중간쯤 되겠죠. 그래서 이런 현무암이나 발염 같은 돌을 이게 이제 같은 계통의 마그마에 의해서 만들어진 같은 계통의 즉 성분이 같은 거예요. 즉 구성하고 있는 광물이 같은 거죠. 그래서 이런 계통의 현무암, 발염 계통의 암석을 현무암질 암석, 그 다음에 유문암, 화강암 이렇게 같은 광물로 이루어진 그런 돌을 화강암질 암석이라고 하고 얘는 안산암질 암석이라고 하겠죠. 당연히 이런 화강암질 암석을 만드는 마그마를 화강암질 마그마, 그 다음에 현무암질 암석을 만드는 마그마를 현무암질 마그마, 그리고 안산암질 암석을 만드는 마그마를 안산암질 마그마.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마그마에 이제 세 종류가 있고 이 세 종류의 마그마가 각각 세 종류의 암석을 만들며 얘들이 분출돼서 식느냐 아니면 땅속 깊은 데서 식느냐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돌을 분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갖고 있는 잘못된 생각이 마그마라고 하는 것이 이제 돌이 녹아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소금물처럼 용액을 생각해요. 근데 이제 돌이 녹아 있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고체가 액체가 된 겁니다. 고체가 액체됐다. 이게 녹은 게 아니고 지금 이제 뭐 좀 재밌게 비유하자면 고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제자리에서 열중시하고 있는 거라면 액체는 떼쥐어 달리는 거고 기체는 해산해 갖고 지 멋대로 달리는 건데 이 돌이 녹게 되면 돌을 이루는 광물, 그 광물 분자들의 거리가 멀어지고 이들이 일정하게 유동성을 갖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 SiO2에 대해서 그런 질문을 많이 해요. 이제 책에 보면 우리 지각을 이루는 8대 구성 원소가 있는데 우리 지구 안에 산소가 그렇게 많냐? 그러니까 이제 산소, 규소, 알루미늄, 철, 뭐 이런 순서로 지구의 지각이 구성돼 있어요. 이런 원소들로. 그럼 이제 학생들의 머릿속에는 산소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이 대기에 있는 숨 쉴 때 쓰는 산소를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는 이제 O2, 우리가 숨 쉴 때 쓰는 산소는 O2고요. 여기에서의 산소는 그런 숨 쉬는 산소가 아니고 지금 여기 감람석, 희석, 각섬석, 흑음모, 장석, 석영 이렇게 지각을 이루는 주요 조암 광물들이 나와 있는데 이 조암 광물들이 전부 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규소 하나와 산소 4개가 정사면체로 이렇게 결합해 있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사면체 구조를 SiO4 사면체 구조라고 부르거든요. 이 SiO4 사면체 구조에 뭐 철이나 마그네슘이나 알루미늄과 같은 이런 금속 원소들이 들어가서 만들어진 게 아까 방금 전에 봤던 그런 조암 광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 조암 광물들을 뭐라 부르냐면 규산염 광물이라 부릅니다. 규소와 산소의 결합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감람석 같은 경우에는 Mg, Fe2SiO4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SiO4 사면체 구조는 계속해서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감람석처럼 이렇게 독립된 구조를 갖고 있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다 이렇게 연결된 구조를 갖고 있고 이 중에서 석영이 가장 복잡하게 망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광물을 표현을 할 때 이런 산화물 형태로 이렇게 K2O, Al2O3, 6SiO2 요게 이제 정장석의 정장석의 구성 원소들인데요. 이제 화성암을 분석을 할 때 예를 들면 현무암 같은 경우는 SiO2가 49, Al2O3가 15.7, 뭐 쭉 해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안산암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화강암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암석 속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것이 산화물이 SiO2예요. SiO2가 50% 내외, 60% 내외, 70% 내외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이 SiO2라고 하는 것이 결국 SiO4 삼연체 구조를 말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 지금 이 SiO4 삼연체 구조의 모습이 이렇게 이제 입체 망상 구조, 3차원적인 망 구조예요. 그러면 이제 마그마라고 하는 것이 이런 이제 돌이 녹아 있는 건데 이 속에는 이제 이렇게 원자들 분자들 간에 이제 거리가 멀어져서 이렇게 어, 액체 상태이긴 하지만 이 마그마가 식어가면서 일부는 고체로 정출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섞여 있어요. 마그마 속에. 그래서 이런 그 SiO2 함량이 높을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어떤 그 유체가 흘러간다고 할 때 그럴 때 굉장히 그 내부에 복잡한 구조를 띠고 있는 이런 중합 구조를 띠고 있는 SiO2가 많을 경우에는 흘러가는데 방해가 되죠. 그래서 이제 흘러가는 것에 대한 저항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동성, 흘러가는 성질이 작은 거죠. 이것을 우리는 점성이 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그마의 점성이 크다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뭐 꿀물, 뭐 설탕물, 뭐 꿀물이 그냥 물에 비해서 점성이 크죠. 그러니까 이제 마그마가 만지면 이렇게 뭐 끈적끈적한 거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끈적끈적한 성질을 점성이라고 부르니까 그러면 이제 뭐 화강암질 마그마는 끈적끈적한 꿀처럼 생긴 거냐. 그런 건 아니고 이 안에 들어있는 SiO2 함량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흐름에 방해가 되는 저항이 크다. 그래서 점성이 크다고 얘기하고 유동성은 작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요 A가 현무암질, B가 안산암질, C가 화강암질 마그마인데 보면 이 현무암질 마그마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1000도를 훌쩍 넘죠. 그 다음에 화강암질 마그마 같은 경우에 보통 800도 미만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온도가 높은 마그마가 잘 흘러갈까요? 온도가 낮은 차가운 마그마가 잘 흘러갈까요? 여기 보면 이게 촌농 사진이 있는데 촌농이 뜨거운 게 잘 흘러가겠어요? 차가운 게 잘 흘러가겠어요? 당연히 뜨거운 게 잘 흘러가겠죠. 그러니까 이제 뜨거운 현무암질 마그마는 잘 흘러가요. 잘 흘러가면 순성화산체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잘 흘러가지 못하면 종 모양의 종성화산체를 만들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점성이 크면 당연히 유동성은 작은 거고 유동성이 크면 점성은 작은 거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 SiO2를 그냥 엿이라고 생각합시다. 엿. 마그마 속에 엿이 들었다. 엿이 많이 들었으면 끈적끈적하다. 적으면 미끈미끈하다. 이렇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외워두면 앞으로 수학능력 시험과 관련된 문제를 풀 때는 그냥 머릿속에서 탁탁탁 정리돼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 이 SiO2 함량이 적고 많고 그러면 SiO2 함량이 많으면 당연히 점성이 크고 그 다음에 점성이 작고 그 다음에 아까 현무암질 마그마가 1000도가 넘는 뜨거운 마그마를 했죠. 화강암질 마그마는 800도 이하의 차가운 마그마. 이 화산가스는 이 화강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질 때 물을 포함한 광물 이런 걸 우리가 함수광물이라고 부르는데 이 물을 포함한 광물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물로부터 수증기가 많이 있고 그래서 화산가스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폭발형을 띠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현무암질 마그마 속에는 뭐 감람석이나 휘석 같은 거는
물을 많이 포함하고 있지 않은 그런 광물이에요. 그래서 그 마그마가 만들어질 때는 화산가스가 적은 거죠. 예, 그래서 조용히 분출돼 나오는 그런 양상을 띠게 되고, 안산암질 마그마가 만드는 화산체는 사실은 이렇게 용암이 분출한 다음에 그 위에 화산재가 쌓이고 또 용암이 쌓이고 화산재가 쌓이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름을 성층화산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근데 이제 이게 꼭 화산체 모양과 화산가스 양 이런 것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뭐 현무암질 마그마는 무조건 분출형, 그 다음에 화강암질 마그마는 뭐 무조건 폭발형, 뭐 이런 식으로 딱 도식화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마그마가 올라오는데 거기 이제 지하수가 많이 있다. 그러면 이제 그 지하수가 마그마 속으로 들어가니까 마그마는 현무암질이지만 물을 많이 포함하고 있을 경우에는 폭발적으로 터져나올 수가 있다 그랬죠. 예, 그래서 상당히 다양한 요소들을 우리가 고려를 해야 하지 이거를 딱 도식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다 이렇게 말하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화산체 모양 중에서 화구호라고 하는 것하고 칼데라호라는 것을 비교해서 좀 정리해 두도록 합시다. 왼쪽이 지금 한라산의 백록담인데, 마지막에 이제 용암이 흘러나올 때 요 주변에 이렇게 벽처럼 쌓아서 이 안에 이제 빗물이 고이는 이런 것을 이제 화구호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그마가 분출되는 과정에서 이 마그마 방이 나중에 이제 빈 공간이 돼서 지반이 약하니까 이렇게 함물이 돼 갖고, 그래서 거대한 이런 웅덩이가 생긴 게 백두산의 천지 같은 곳입니다. 이런 곳은 칼데라호라고 부릅니다. 사실은 이제 뭐 화구호는 되게 작고요. 한 1km, 뭐 직경이 1km 미만. 칼데라호는 직경이 꽤 커서 보통 뭐 1km 이상, 뭐 2, 3km 뭐 이 정도 되는 것들을 칼데라호라고 합니다. 자, 이제 화산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서로 비교해서 이해하도록 하고, 두 번째 주제로 지진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지진 어떤 게 있을까요? 지진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 내부에서 발생한 거대한 탄성파가 지표면까지 전달되는 현상을 지진이라고 합니다. 지진이 생기는 원인은 화산활동에 의한 것도 있고, 지반이 약한 지하 동굴의 붕괴에 의한 것도 있고, 핵실험에 의한 것도 있지만 전체 지진의 90%는 전부 다 땅이 어긋나는 단층에 의한 것입니다. 지진이 터진 지점을 진원이라고 하고, 그 위에 있는 지역을 진앙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유명한 발생했던 지진들인데, 교과서에 소개되고 있는 1995년 일본의 이제 고베 지진, 일본 지진 중에서 굉장히 컸던 거죠. 여러분의 머릿속에 아마 잊혀지지 않고 있을 겁니다. 거대한 쓰나미에 실제로 우리가 목격을 했죠. 영화에서 봤던 그 쓰나미가 실제로 바로 우리 이웃나라 일본에서 열렸습니다. 일본에서 터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쿠시마 쓰나미를 일으켰던 일본 이제 관동 대지진이죠. 그 다음에 이제 2010년에 어마어마한 피해를 냈던 아이티의 지진입니다. 지진의 규모도 컸지만 바로 그 아이티의 수도 바로 밑에 진원이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이 희생자가 컸던 안타까운 지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 발생한 네팔 지진, 주택 30만 채가 파괴되고 20%가 거주가 불가하게 된 그런 거대한 지진이었죠. 이런 지진의 크기를 표현하는 방법에는 규모라는 표현이 있고 진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뭐 예전에는 뭐 미진, 경진, 약진, 중진, 강진, 열진 뭐 이런 표현도 썼는데 이런 표현은 쓰지 않고요. 규모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거냐면 이제 영어로는 매그니튜드라고 해요. 이제 지진이 터졌을 때 이 지진의 어떤 객관적인 어떤 그 크기를 표현하는 것이 규모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진에서 멀리 가면 아무래도 그 충격이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요 진원에서 다 똑같은 거리, 그래서 100km 거리에서 측정한 지진파의 최대 진폭 강도를 규모라고 합니다. 진도는 그 지역에서 실제로 받은 피해의 크기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진도 4, 5, 6, 7 요게 이제 이태리의 이제 그 지진학자인 메르켈리가 작성한 메르켈리 수정 진도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규모를 정식화해서 딱 수치로 표현한 것은 리히터라고 하는 지질학자가 만든 규모의 그 규모를 사용을 합니다. 이것은 지금 그 지진의 규모와 그 다음에 에너지를 이렇게 로그 함수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규모 1, 2, 3, 4 쭉 이렇게 있는데 이 규모 1등급당 어떤 그 에너지의 차이는 이게 로그 함수이기 때문에 약 32배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정리를 하자면 규모라고 하는 개념은 지진의 실질적인 객관적인 에너지의 크기, 진도는 그 지역에서 당한 피해 정도. 그러니까 뭐 같은 지진이면 당연히 같은 세기를 갖는 거고요. 같은 지진에 대해서도 이게 뭐 지원에서 얼마나 거리가 떨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진도는 다르겠죠. 표현할 때는 규모는 아라비아 숫자로, 진도는 로마 숫자로 표현을 하고, 규모에는 소수점이 있지만 진도에는 소수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이렇게 지진이 났을 때 이렇게 뉴스를 들어보면 오늘 새벽 칠레에서 리히터 규모 6.5의 지진이 터져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 리히터 규모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제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이제 지진이 발생을 하면 이 지진은 지진 기록대에 기록됩니다. 이 지진 기록계는 이렇게 무거운 추가 있어요.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 이제 땅이 미세하게 흔들리겠죠. 그럼 이 지진 기록계가 흔들립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쭉 지진을 기록하는 테이프가 있어요. 그러면 이 테이프에 이렇게 지진파가 사인 커브처럼 그려집니다. 이때 처음에 도착하는 파하고 두 번째 도착하는 파하고 또 세 번째 도착하는 파가 있는데 이 파는 좀 성질이 달라요. 맨 처음에 도착하는 파를 P파라고 합니다. 프라이머리 웨이브의 준말이죠. 두 번째 도착하는 파를 S파라고 합니다. 세컨더리 웨이브. 그 다음에 세 번째 도착하는 파를 L파라고 불러요. 롱 웨이브. 근데 보면 뭐가 다르죠? 첫째는 도착한 시간이 달라요. 두 번째는 진폭이 다릅니다. 이 진폭이라고 하는 것이 에너지 크기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의 세기가 L파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S파, P파 이런 순서라는 것이고, 도착한 시간을 보니까 P파가 제일 빠르고 그 다음 S파, L파 이렇게 속력의 차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이때 P파가 도착하고 S파가 올 때까지 걸린 시간, 예를 들어서 이 같은 경우는 5분 30초, 요게 PSC라고 부르는 겁니다. P파는 속력이 5에서 8, S파는 3에 4, L파는 2에 3이고요. 그 다음 P파는 종파, S파는 횡파입니다. L파는 표면파예요. 이게 어떤 거냐 잠깐 살펴보면, 종파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파가 진행되는 방향하고 매질이 운동하는 방향이 같은 게 P파입니다. 이렇게. 반면에 횡파라고 하는 것은 진행하는 방향하고 매질의 진동 방향이 이렇게 90도인 것을 횡파라고 부르는데 S파는 횡파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L파는 이렇게 표면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이제 표면파라고도 할 수 있어요.
자, 다시 보면 P파는 여기서부터 요 윗방향, 지진이 윗방향 전달될 텐데 위아래로 이렇게 진동을 하는 거죠. S파는 옆으로 진동을 하는 거고. 그럼 이제 이런 P파보다는 이게 건물이 위아래로 흔들릴 때보다는 옆으로 흔들릴 때 더 피해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P파보다는 S파일 때 더 지진에 의한 피해가 크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P파는 고체와 액체를 다 통과할 수 있는데 S파와 L파는 고체밖에 통과하지 못합니다. 이런 걸 이용해서 우리가 지구 내부의 구조도 알게 됐어요. 이게 지진이 터지게 되면 이게 전 지구 전역으로 다 퍼지게 되는데 이때 이제 어떤 지역에서는 P파도 S파도 다 오지 않는 이런 지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지역에 가면 P파는 오는데 S파는 오지 않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가 이렇게 지구 내부를 통해서 왔는데 지각, 멘틀, 그 다음에 외핵, 내핵 이렇게 건너왔는데 S파가 중간에 오지 않는 걸로 봐서 아마 이 외핵은 S파가 통과할 수 없는 액체 상태이구나. 그래서 외핵이 액체 상태라는 것은 이렇게 S파가 오지 않는 현상으로부터 알게 되었습니다. 이 지진파를 이용하면 우리가 진원과 진앙을 찾을 수가 있어요. 아까 우리가 지진이 발생한 지점을 진원,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땅을 진앙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요 P파가 도착하고 S파가 도착한 요 시간 간격을 PSC라고 부르는데 관측수가 멀어지게 되면 당연히 이렇게 PSC도 더욱더 길어지게 되죠. 예. 그래서 이 PSC가 결국 그 지론까지의 거리를 알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PSC가 짧다는 것은 가까이서 터졌다는 것이고 PSC가 크다는 것은 멀리서 터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A, B, C 세 지점에서 이렇게 진원까지 거리를 구하면 예를 들어서 로스앤젤레스에서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포틀랜드에서 이렇게 지진파를 측정을 해갖고 진원까지 거리를 구하면 진원이 샌프란시스코에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진원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오늘 새벽에 북한 함경북도 풍계리에서 핵실험을 했다 이렇게 뉴스를 발표하면 그건 이제 북한에서 발표한 게 아니에요. 아니고 이제 남한에서 여러 군데서 지진 관측소에서 지진을 관측을 해서 각각의 진원을 다 거리를 계산해서 이렇게 세 지점에서 동심원을 그렸을 때 이렇게 만족되는 곳, 공통되는 곳을 잡아 보니까 거기가 북한의 풍계리더라 이런 거죠. 그래서 지진파를 통해서 지구 내부를 연구하기 때문에 지하에서 핵실험을 하면 다른 나라에서 모를 수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어디서 터졌는지 다 알 수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런 지진과 화산이 어디서 터지는지 봅시다. 지금 요 파란색 점이 지진대고 요 빨간 세모표가 화산대인데 대체로 보면 지진이 터지는 모든 지역이 화산이 터지는 것은 아니나 그러나 화산이 터지는 곳은 대체로 또 진원이 터지네요. 지진이 터지네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일치한다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진대를 보면 전 세계 지진의 80%가 이렇게 태평양을 둘러싸고 터집니다. 그래서 여기를 환태평양 지진대 이렇게 부르고 그 다음에 한 지진의 15% 정도는 저쪽 지중해에서 알프스, 히말라야 그리고 인도네시아로 이어지는 이런 지역을 알프스 히말라야 지진대라고 하고 세 번째가 해령이라고 하는 곳인데 해령은 이제 바닷속에 있는 산맥인데요. 이 해령은 왜 지진이 터지는지는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지진의 80%가 터지는 이 태평양을 둘러싼 이 지역을 뭐라 부르느냐? Ring of Fire, 불의 고리라고 부른다 하는 것은 상식 문제로 알아두면 좋겠죠. 자, 이제 오늘 공부를 거의 다 했습니다. 이제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은 거울 앞에 서서 화산 분출물의 종류가 뭔지, 그 다음에 분출형과 폭발형 화산은 왜 차이가 나는 건지, 차이의 원인이 뭔지, 종상, 순상, 성층 화산은 어떤 점이 달라서 차이가 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정리해주고, 지진에서는 P파, S파의 성질, 그리고 진도와 규모는 어떨 때 쓰는 개념인가, 그리고 PSC는 어떤 뜻이고 이 PSC를 이용해서 우리가 뭘 알아낼 수 있는가 하는 것하고요. 세계 3대 지진대와 화산대가 어딘지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오늘 공부를 마무리해 주기 바랍니다. 오늘 공부하느라 고생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